차트 어떻게 그린 다음에 이때쯤 떨궈서 팔고 나가자. 야, 진짜 같다. 처음부터 사기 행위를 하려고 코인을 만드는 겁니다. 테마를 딱 정해요. 뭐 이란 전쟁이 이렇게 있는데 좀 있으면 언제 타결되면 뭐 평화 코인 어떻게 하면서 그때 뜨는 야, 사업은 뭐 평화 코인. 그런 거 딱 만들면서 이번에 크게 베팅 들어가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막 대출 받게 해서 5, 6억씩 막 집어넣게 해서 뭐 추가 무슨 어플리케이션 깔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싹 이렇게 빼가는. 이거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사기와 네. 사업은 예. 한 글자 차이. 한 글자 차이다. 문제가 있는 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보 이런 거 환영입니다. 블록 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오라이 시간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이제 전문가님 모시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뭐 이런저런 이슈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뭐 눈치채셨겠지만 그 가운데에 저희 그 고정 패널 차 변호사님이 가운데 또 센터에 오셨어요.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비컴 차상진입니다. 제가 또 다시 중앙을 또 차지했습니다. 오늘의 여러 이슈 중 하나 이제 트럼프 얘기가 또 나오는데, 트럼프도 왕관을 좋아하듯 저도 이렇게 이 장면을 보시면 왕관을 하나 받았습니다. 네, 제가 뭐 트럼프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주제 자체가 디지털 자산 관련된 범죄 얘기여가지고 차 변호사님이 그 자료를 준비하셔서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영 국장님도 인사해 네,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비인 크립토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차 변호사님이 준비하신 이슈를 다룰 텐데요.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디지털 자산, 코인과 관련된 범죄도 있고 그거와 관련된 이제 투자자 피해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차 변호사님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예를 들면은 이게 대검찰청, 경찰 이런 데서 보도 자료도 뿌리고 했어요. 워낙 그 피해가 많아가지고 앞으로는 수사도 하고 이런 범죄를 척결하겠다. 이런 관련된 그 사건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루시죠, 그러면? 그렇죠. 많이 다루고 저기 써 있는 거 보시면 사실은 뭐 코인 관련된 이제 전기통신 금융 사기가 이제 보이스피싱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제 그냥 뭐 어떻게 됐다라고 해서 받는 그게 이제 전기통신 금융 사기는 이제 그 코인 사기에 어떻게 보면 사촌쯤 되는 거고, 투자 영업 거래 등 조직적 사기 거기 해당할 거고, 코인 사기 해당 다액 피해도 해당할 거고, 아예 가상자산 사기 저기 또 써 있죠. 투자 리딩방 사기, 뭐 증권 투자도 있지만 사실은 그 코인이나 코인 선물 또는 사기가 있고, 레퍼럴 사기도 사실은 투자와 또 관련이 있죠. 그래서 보면 그리고 그 코인 투자를 그 유도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 이성적 호기심이라든지 뭐 그러한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연예빙자 사기, 미끼 문자 당연히 있고 해서 대부분 코인이랑 좀 겹치기는 해요. 저 10대 학생 사기가. 네. 가상자산, 뭐 유사수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유사수신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금융업 자격 없이 하지 마라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수신이잖아요. 유사수신이 그거예요. 수신행위.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는 돈을 거. 받는 거. 은행이 돈 받는 예금, 수신이라고 하죠. 신자는 무슨 신자? 믿을 신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용인. 네, 신용할 때. 네, 그렇죠. 근데 신용을 받는다 해도 유사수신인데 금융기관에서 하는 게 수신. 근데 금융기관도 아닌데 한다 해서 뭐 유사수신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유사수신이라는 게 결국 이제 그 금융업 라이센스가 없는 은행이 아니고 뭐 기타 등등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돈을 불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든지, 돈을 이자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든지, 뭐 이거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여기에 다 걸린 게 다 유사수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호사님은 이런 유사수신 피해자나 혹은 피의자나 이렇게 클라이언트로 일을 그렇죠. 해주신 적 있으세요? 피해자도 해봤고 피의자도 해봤죠. 사건을 뭐 수사 대응도 하고 공판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근데 뭐 요새 트렌드는 조금 지났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지인이든 누구든 간에 그런 부분 있잖아요. 나는 거짓말한 적 없다.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이제 그 유사수신 하는 사람들에게 단서, 사기꾼. 돈 필요 없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적 없다. 200% 확신한다. 뭐 이런 얘기하면 저는 제 의뢰인들이 가끔 이제 경찰서에 가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돈 뭐 빌려주겠다고 했냐 안 했냐 가지고. 그쵸. 근데 돈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거. 너는 뭐 누구한테 이런 말 한 적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아,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200% 확신한다. 확실하다. 명확히 기억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건 분들 꼭 있어요. 뭐 이번 유사수신에 걸려 있는 어떤 사기 이런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네. 범죄 행위, 그쵸. 보편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네. 자기 입장을 변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쵸. 그리고 그분들 특징이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말을 해. 우리 변호사님이 이런 네.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코인 범죄가 네. 어떤 유형이 있느냐. 이거 좀 심각하더라고요. 예, 먼저 이제 이 유형 이름은 사실 제가 실무적으로 그냥 저희 사무실이나 뭐 다른 변호사님들과 일할 때 그냥 편하게 부르려고 이제 쓰는 용어고 뭐 어디 책에 써 있거나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책 같은데요? 아, 이게 워낙 그 장표를 잘 만들어줘요. 근데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기획적 사기 코인인데 그 처음부터 이거는 사기 행위를 하려고 코인을 만드는 겁니다. 아예 작정을 했다 시작부터. 예, 예, 그쵸. 애초부터 이제 사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고, 야, 이걸로 우리 얼마 땡겨서 하자! 라고 이제 만드는 이런 코인이고, 이러한 이러한 목적은 이제 맨 처음에 코인을 발행하거나 뭐 유통할 때부터 이 코인은 테마가 뭐고 요새 이런 게 잘 팔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팔자라고 하고서 쭉 파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발행자들은 사실 뭐 무조건 사기가 되고 유사수신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판매자들도 웬만하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모든 그 사기 사건이 네. 처음부터 야 이거 사기야라고 시작하는 거는 무슨 영화 같은 데서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기하는 사기의 가담자들도 이게 사기야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하지는 않지 않나? 처음에 테마를 딱 정해요. 오, 야, 요새 AI 코인이 예를 들면 많이 없다라고 어. 하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이란 전쟁이 이렇게 있는데 좀 있으면 언제 타결되면 뭐 평화 코인 어떻게 하면서 그때 뜨는 야, 사업은 뭐고 평화 코인. 하면서 그런 거 딱 만들면서 어떻게 팔면 잘 팔리고 그다음에 뭐 코인 쪽 인스타 셀럽 쪽 누구 몇 명이 이렇게 좋아요 몇 개 눌러주고 그다음에 MOU 누구누구랑 이렇게 내가 친구 아니까 맺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이 차트 어떻게 그린 다음에 이때쯤 떨궈서 팔고 나가자. 야, 진짜 같다. 이러한 계획을 처음에 딱 시나리오를 짜고 시작하는 이야. 코인이죠. 아예 그럼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짠다. 그렇죠.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있죠. 아, 근데 중에? 이런 코인, 피해 사건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60,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음. 네. 기획적 사기 코인이 60~70%다. 뭐, 저한테 온 피해의자의 의뢰인들 사건들은 좀 그랬고. 법 쪽에서 지금 네. 코인 쪽 사건 뭐 많이 다루시는 걸로 유명하시고 네. 되게 이쪽 업계에 해박하신 걸로 지금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많이 찾아오실 텐데.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전체가 이만큼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악질이 오는지, 뭐, 중간이 오는지, 그게 괜찮은 분들이 오는지, 아니면 이제 수계 있잖아요. 모든 걸 기획한 이 수계? 예, 그쵸. 총책. 어제 많이 쓰던 일인데. 아, 이거 수사기관 용어. 요새 우두머리라고 하더라고. 예, 그렇죠. 우두머리, 뭐 총책, 뭐 이런 분들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수개가 우두머리가 이제 누군가한테 뒤집어 씌워요. 얘를 띄워서 얘를 보내야 이제 수사기관이 거기서 딱 끝나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에? 그렇죠. 근데 그게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얘는 한 7년 살면 되는데 수개가 돼서 15년 이건 좀 아니니까. 이쪽은 이제 또 뭔가 7년 사는 거는 이제 본인이 받아들여도 나는 여기에 총책은 아니다. 뭐 이렇게 또 다투기도 하고 하죠. 자, 유형 1은 어쨌든 아주 기획적이고 처음부터 작정을 한 거야. 네. 근데 저는 유형 2가 사실은 더 많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사기가 된 거야. 유형 네. 2는. 모든 변호인의 의견서는 유형 3으로 갈 수 있으면 간다. 근데 유형 3으로 하기 어려우면 유형 2가 되는 여기서 건데. 말하는 유형 3은 실패한 코인이에요. 그쵸. 나는 실패. 사업 잘하려고 했는데. 사업 잘하려고 했는데 네. 이건 꼭 코인이 아니더라도 그렇잖아요. 사업 실패다. 그쵸. 네. 근데 유형 2는 이제 3으로 못 가서 실패하면 이제 유형 2로 시프트 전환을 하는데. 그러니까 난 여기서부터 헷갈려. 아니 내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진짜 순수한 네. 마음에서 네. 그런데도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사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있죠. 사기할 때 사업 실패나 뭐 디지털 자산 사건도 많이 그런데 네. 항상 판례나 아니면 수사 보고서에 붙는 용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뭐 백서 또는 뭐 사업 계획서 이런 게 있죠. 또는 계약서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에 기재된 사업을 수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 사기야. 또는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 둘 어. 중에 하나가 없어도 사기입니다. 어. 예를 들면 제가 뭐 코인 관련된 법률 자문을 할 능력이 있어요. 많이 해왔고,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받고서 이거를 뭐 바쁘고 정신없고 까먹어서 못했어. 또는 중간에 몸살 나서 못했거나 소속변호사 퇴사해서 못했어. 물론 잘못했죠. 뭐 법조윤리에서 뭐 징계 받을 수도 있겠죠. 뭐 제대로 서면이 안 나오고 의견서 안 나와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데 사기로 처벌하기는 어렵잖아요. 왜냐면 저는 능력이 있었고 하려는 의사가 있었어. 근데 막 자꾸 바쁘고 까먹고 의뢰인들이 막 여기저기 뭐 구속되고 해서 쫓아다니다 못했어. 그러면 이거 뭐 경찰관님 부르면 이거 제가 잘못한 거 맞고 하려고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못했습니다라고 했고 증거가 다 있어. 그러면 너는 하려고 했구나. 근데 못한 거구나. 그러면 너 그 변호사협회에서 징계 받고, 그다음에 너 자문 못 해줬으니까 뭐 그 수임료 반환하고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라. 뭐 이렇게 하겠죠. 아. 근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맨 처음에부터 예를 들면 김 국장님한테 일을 받았는데 할 생각이 없었어. 받고서 맨 처음에 통화 좀 하다가 잠수 딱 타버려. 왜냐면 김 국장님 좀 있으면 해외로 이민 갈 거거든. 난 이민 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민 갈 사람이고, 이거 돈 받고서 한 5천만 원 받고 말자 이렇게 딱 하면 김 국장님은 저한테 일을 해줄 거라고 맡겼는데 저는 해줄 생각이 없으면서 할 것 같이 이야기를 했고 기망하라고 돈 받았으니까 사기가 됐죠. 사기죠. 네,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든 네. 의지나 능력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하면 사기인 거네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사기가 됩니다. 이게 여기서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네네. 조심스러운 게 그게 있어요. 내가 의지가 있어도 이게 규제 확인도 안 된 비즈니스 모델로 코인을 발행해서 당기면 사기가 돼요. 왜냐면 그 사기가 바로 물어보거든요. 야, 너는 코인 가지고서 이러이러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뭐 토큰 증권법 시행 안 됐고 우리 가령 토큰 증권으로 뭐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서 뭐 하겠다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이 그렇게 물어보죠. 야, 내가 보니까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고 아직 법 시행도 안 됐는데 너는 이거를 2026년 4월에 한다라고 했으면 애초부터 안 될 사업인데 거짓말이잖아 라고 하면서 그럼 내가 이러면 어떡해? 난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난 될 줄 알았지라고 하면. 몰랐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겠죠. 왜냐면 이제 이 사람이 그것과 관련된 세미나를 얼마나 했고 그다음에 관련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알았고 그리고 만약에 진정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구글링 몇 번이면 나오는데 실제 수사보고서에 그런 게 있어요. 그 토큰 증권 딱 치면 이래이래해서 내년 시행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기사가 바로 나온다. 네이버, 구글 다음 다 쳐보면 바로 그런 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5분만 투자해도 그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건 네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 수사보고서에 딱 써준다. 그냥 이제 유형 2하고 유형 3은 굉장히 거리가 머네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사업 근데- 실패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사기가 되는 거하고 아예 사기랑은 거리가 먼 그냥 단순한 사업 실패다 하는 거는 굉장히 거리가 머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유형 1, 2는 거리가 좀 가까운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성공할 거야, 이거 성공합니다라고 하면 그걸 믿게 되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나를 등쳐먹으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 진짜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쵸. 이게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얘가 진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열불 나는 일이지. 그리고 유형 3은 또 사업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수사기관이 봤을 때는 얘는 열심히 할 수가 없는 애일 수도 있어요. 가령 제가 예를 들면 미술품 조각 투자 사업을 한다고 해봐요. 미술품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물론 저희 어머니 화가시긴 하지만 저는 전혀 일자 무식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미술품을 평가해서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조각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애초에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벌을 받게 되고 실제로 수사보고서에 그런 내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A는 코인의 전문가인 것처럼 누구한테 설명을 했으나 사실은 아니었다. 거기에 관련 학위를 받은 적도 없고 논문을 쓴 적도 없으며 어떤 전문가로서 세미나나 시장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식도 되게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왜 경찰 가서 진술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럼 그것과 다른 전문가들이 한 이야기를 찾아서 줘요. 얘가 한 말 다 틀렸다. 그래서 코인도 잘 모르는데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해서 사업을 했다라고 해서 그냥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형인데 코인이 단순히 사기의 테마에 불과한 경우. 코인 관련 사기 사건의 두 번째 그렇죠. 유형. 네. 아까는 이제 이거 발행하는 코인 자체가 사기인 경우고 이거는 이제 자기가 발행을 하든 남이 발행하든 어쨌든 코인을 중간에 껴서 뭔가 그 코인에 대한 뭔가 혁신과 뭐 성장과 변동성과 그런 투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이용하는 그러한 사기 수법이죠. 가령 뭐 정상적인 거래소나 아니면 코인 관련 파생 상품을 취급하는 뭐 해외 거래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것을 이용해서 그 레퍼럴 수익을 뭐 취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 레퍼럴만 취득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특금법 위반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레퍼리라는 건 이제 일종의 커미션 같은 거죠. 그렇죠. 여기에 고객을 만들어 주고 그 고객이 거래하는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자기가 나눠 받는 거죠. 다단계 같은 거네요. 네, 그쵸.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무허가 음식점 같은 거죠. 근데 이 해외 거래소가 국내 라이센스 있는 경우만 소개시켜 줘야 되거든. 근데 그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없는 걸 소개시켜 주면 이제 그 해외 거래소도 국내 특정 금융 거래 정보법 위반이 되고 그거를 소개시켜 주는 자도 어떻게 보면 무허가 음식점의 그 영업자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레퍼럴만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이것을 이제 국내 뭐 거래소가 아니라 해외에 이런 거래소를 쓰라고 하려면 뭔가 유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리딩해 줄게. 또는 뭔가 인스타나 뭐 X 같은 걸 접근을 해서 뭔가 그 이성적인 유혹을 좀 해요. 오빠 사랑해 보고 싶어라고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죠. 근데 말이야, 너는 무슨 일 하니? 이런 얘기하면 나는 그냥 뭐 해외여행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해. 나는 미군이야. 뭐 그쵸. 뭐 그러면서 이제 그래? 근데 내 뭐 삼촌이 또는 뭐 내 뭐 나의 그 뭐 친오빠가 뭐 이러이러한 뭐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넣어서 버는 돈으로 나는 그냥 놀면서 우아하게 살아.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중간에 뭐 나 대신 이 계정 좀 어떻게 좀 해줘. 내가 바빠서 해서 계정 쓰는 방법 알려주고 그러다가 막 실제로 돈 꽂혀서 자기가 꺼내는 것도 이제 그 피해자가 꺼내 보도록 하고 야, 너도 한번 계정 터봐라고 하면 이게 한 2, 3개월 정도 진행되면 믿거든. 그러면 이제 피해자 계정 만들고 돈 넣으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이런 거네요. 나는 그 아까 얘기한 트럼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거야. 내가 사실은 트럼프 네. 아들하고 같은 대학교를 나왔고 나를 통해 가지고 사업 많이 해.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다. 야, 근데 사실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 계정을 좀 네가 좀 관리를 해줘. 그쵸. 돈이 좀 필요해. 네. 뭐 이렇게 꼬드기는 거. 그쵸. 그리고 그 계정은 막 이제 뭐 코인도 되게 많고 부유한 계정인 거죠. 왜냐면 숫자 그냥 데이터로 찍으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고 그다음 세 번째 유형은 시세 조정. 네, 이거는 뭐 익숙합니다. 그 차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코인 리딩해서 제가 그 투자를 한 데로 하면 돈을 벌어요라고 해서 이제 조금씩 벌게 해주다가 어느 순간 이제 차트 무너뜨리면서 자기 팔고서 나와서 그 이익을 얻는 방식이죠. 이거 펌프 앤 덤프 뭐 이런 거 그쵸. 딱 끌어올렸다가 샥 하고 도망가는. 그죠. 자기들이 만든 코인 쓸 때도 있지만 통상은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코인 중에서 펀더멘탈, 그러니까 그 코인 사업 자체의 기초가 약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용하죠. 유동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게 좀 타인의 코인을 이용하면 좋은 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상폐가 되잖아요. 그런 투자자들이 이 코인 발행자와 거래소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펌프앤덤프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쵸. 누군지 모르니까. 그리고 일단은 상폐됐으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로 상폐했다라고 하면서 비난할 수 있는 게 이제 일단 발행자나 코인 종목 자체의 문제잖아요. 거래소에선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이제 거래소는 거기다 좌표를 찍고 있고 그렇죠. 나는 도망갔고. 그리고 그러면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기 그 발행자를 찍고 설령 리딩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래소가 올린 거는 보통 자기의 상패의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그 핑계로 또 찍으니까. 그럼 잡혀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발행자요? 네, 아니. 그 시세 조종을 했던 그 리딩방을 안 잡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더 많습니까? 잡히는 경우가 뭐 많습니까? 저는 주관적으로 안 잡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이 다 형사고소화 되지도 않고 단서가 좀 그나마 있어야 변호사들도 어떻게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해자들이 포기하는군요, 그러면. 그렇죠. 뭐 로펌 가도 이거 뭐 해도 안 돼요. 뭐 이런 경우들도 많죠. 네. 안 잡는 거야? 못 잡는 거야? 저는 잡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계정도 어차피 자기 계정 아닐 거거든요. 뭐 이 펌프 앤 덤프하는 그 계정도.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유형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죽장이라고 부르는데. 죽장? 예, 뭐냐면 원래 이제 선물은 매도 포지션이 있고 매수 포지션이 있으면 그러니까 가령 선물이나 옵션은 한 명은 돈을 잃고 한 명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을 개설하는 사람은 그 사이에 수수료를 먹는 거, 요게 선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죽장은 이제 그거예요. 매도인이 10명, 매수인은 2명이에요. 2개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매도인을 죽이면 8개 계약이 남잖아요. 그거를 거래소가 먹어요. 거래소가 먹거나 아니면 죽장을 운영하는 애들이 먹어요. 그리고 나서, 죽장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마치 반대 포지션 취한 사람들한테 이득금이 갔다라는 식으로 해요. 근데 이 죽장 자체를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리딩을 합니다. 그래서 잃는 쪽으로 비트코인 죽장 거래소 하면 죽장이라고 이름 붙이진 않습니다. 근데 선물 거래소 하면 만들어 놓고 리딩을 하는데 자기들은 이러이러해서 누구나 시장에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고객들한테 몇 번 돈을 벌게 해준 다음에 이제 이러이러해서 시장은 이런 얘기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이번에 오릅니다. 라고 해서 예측대로 떨어졌어. 예측은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고객한테 오른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크게 베팅 들어가셔야 되는데 해가지고 막 대출 받게 해서 막 5, 6억씩 막 집어넣게 해서 이제 고객이 돈을 잃으면 그때 돈을 싹 회수하는 거죠. 그러면 그 리딩 하는 사람하고 거래소가 공범인 거네? 이 거래소 자체가 불법 거래소를 자기들이 만드는 경우도 있고 사실 거래소라고 보기도 어렵죠. 왜냐면 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사이트 만들어서 거래가 많이 체결되는 것처럼 해놓은 거. 이렇게 겉으로 그럴듯한 모양의 그렇죠. 거래소가 있고 거기서 막 펌프질을 하는 누군가가 있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구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종목 차트는 이제 다른 거래소에 있는 거 크롤링 해가지고 이제 띄워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실제 해외 거래소 있잖아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전 되게 드문 경우고 보통은 이제 슈퍼노트 사이트, 실제 거래소와 똑같이 복제한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별도로 만들든지 이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그런 거예요. 이 거래소의 계정을 튼 다음에 여기에 이제 API 연결된 추가 무슨 어플리케이션 깔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싹 이렇게 빼가는 이런 방식이 좀 있죠. 이거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이런 건. 피할 수 있는 거요? 피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뒤에 한꺼번에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코인 범죄가 이렇게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 뭔가요? 저는 사실 제도적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또 너 디지털 자산기부법 통과 안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맞고 그 얘기를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법이 없어.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인 발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와 규정이 있으면 최소한 그거 안 따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사업하려는 사람은 그걸 잘 따를 거 아닙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사업을 안 하려는 사람들은 그걸 안 따르고 우회하려고 하겠죠. 일단 거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수사기관도 직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단서가 생기는 겁니다. 복잡하게 막 압수수색하고 이게 사업성이 있었네 갈 필요 없이 그 절차를 잘 따랐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시를 하고 어떻게 정보를 제공했는지 라고 법에서 정하고 정한 정보가 실제 있었는지만 딱 보면 되는데 지금은 법이 없으니까 수사관이 그냥 있는 대로 나올 때까지 파든지 아니면 야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불송치 하자라고 맘먹고 그렇게 각 잡고 수사를 하든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송치하자 그러고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수사관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수사관은 이 사람을 감옥에 넣고 처벌하는 게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시비를 가려야지. 나쁜 녀석인 것 같고 나는 얘가 범죄를 충분히 저질렀다라는 판단이 쓰면 송치, 안 쓰면 불송치인데 사실은 고소장 접수되면 거의 대부분은 결정이 되죠. 왜냐면
고소장 맨 처음에 접수됐을 때부터 어떤 사건은 일목요연하게 딱딱딱딱딱 정리가 돼 있고 얘는 확실히 범죄고 요 부분은 뭐 해석이나 단서에 따라서 추후의 수사 뭐 해석이나 추후 결과 또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요 부분은 범죄가 아닙니다가 누가 봐도 명료하게 딱 하면 범죄가 될 만한 부분은 수사관이 이 부분은 송치하겠다 생각하고 좀 가운데 껴있는 부분은 뭐 고소장에서 쟁점을 다 정리해놨으니까 이 부분은 내가 한번 판단해보고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고소인도 안 된다고 내가 올 때 맞는 것 같네 라고 하면 이런 사건은 수사관이 얘는 송치로 가야겠다. 다만 내가 판단할 부분은 이거다라고 딱 마음 잡고 하는데 고소장 받았을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경찰 실무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고소장 받았는데 읽을 게 당사자 이름이랑 없어. 죄명이랑 엄벌에 처해 주시기 구체적인 게 바랍니다. 없어. 이 세 개 빼고는 읽을 게 없는 고소장도 많거든요. 경찰관님 내가 피해를 봤어요. 제발 저 나쁜 놈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잖아 사실. 그렇죠. 그 자세하게 뭐 얘가 뭐 무슨 가짜 사이트를 만들었고 얘가 진짜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뭐 속였고 이걸 어떻게 내가 일일이 그 증거를 다 하겠어. 그걸 그 경찰관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관이 님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보통 그분들이 뭐 적으면 60에서 70개 사건을 들고 있어요. 뭐 금융용어로 이제 AUM이라고 하죠. 그 운용 자본 규모 그게 6, 70개 너무 정도. 사건을 많이 만드구나. 예, 그러니까 6, 70개면 그거예요. 그 하루에 피의자를 한 명 부르고 조서를 쓰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진술한 내용이랑 기존에 있는 자료랑 이렇게 맞춰보고 자기가 추가로 좀 알아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한 개 해도 60일이 지나야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너무 사건이 많어. 그러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아까 이제 제 질문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범죄가 많냐고요. 그래서 일단 법이 없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공시라든지 이게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도 많이 있고 이런 것도 그쵸. 원인이라면서요. 그쵸. 공시가 없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제도적으로 증권 시장은 뭐 다트나 카인드 같은 공시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뭘 공시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고. 근데 디지털 자산은 이런 공식 플랫폼도 없고 뭐 자기들이 알아서 뭐 미디움이나 뭐 디스코드나 뭐 페이스북 뭐 이런 데 찾아가지고서 봐야 되고 그 뭘 써야 되는지도 전혀 언급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투자자들이 물론 이거 확인도 되게 어렵죠. 그리고 국경 간 거래가 쉬워서 뭐 해외 거래소 등 해외 사업자를 이렇게 이체해 버리면 또 협조 공문 받아야 되고 압수수색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그거 경찰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쳐도 요새는 뭐 법원마다 다르겠지만 심지어 계좌도 그 사건이 일어난 앞뒤 한 달 정도 계좌만 딱 터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최소한 뭐 거래 흐름을 1년치는 좀 보고 여기서 이체된 다음 계좌와 그다음 계좌, 그다음 계좌 4개 정도 이렇게 보여줬는데 요새는 딱 그 계좌와 직전 계좌와 이 계좌에서 돈이 나간 이후 계좌 요 3개만 딱 보여주면 한 달 치면 거래 흐름이 전혀 나올 수가 없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좀 심한 편이죠. 우리나라가 좀 심한 편이죠. 예를 들어서 공시가 제대로 안 된다. 그쵸. 그런 네. 거는 뭐 그거는 전 세계 해외도 공통적인 마찬가지죠. 해외도 마찬가지긴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상장도 좀 많이 되고 또 상장 폐지도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도 뭐 이런 사기꾼들한테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되게 좀 특이한 건데 디지털 자산이 상장되고 장기간 상장 유지되는 게 매우 어려워요. 전에 우리 지난주에 다뤘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1년 내에 새 코인 절반이 물갈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상폐가 되면 사실은 그 뭔가 범죄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새로 코인 상장되는데 야 우리 저 코인 가지고 우리 한판 하자라고 해서 쭉 하다가 갑자기 뭐 1년 정도 어떻게든 버티면 상폐되면 나는 이 코인을 기반으로 뭐 이런 사업 하려고 했는데 상폐가 됐네. 상폐됐네. 뭐 어쩔 수 없네. 나는 미안하네. 상폐 막기 위해서 뭘 했네. 미안해. 그쵸. 이렇게 된다는 안타까운 거죠. 일입니다 하고 네. 그냥 끝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차 변호사님이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본 조달 비용 측면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길게 뭐 의견을 써 오셨는데 네. 시간 관계상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네. 핵심 내용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본 조달 핵심 내용. 비용 측면에서는 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 코인을 이용한 사업, 자본 조달. 이거 조금 이제 여기서 말하기 부담스럽긴 하지만 압축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그 코인을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출은 내가 받으면 이자만 갚으면 돼. 안 되면 나중에 원금도 갚아야 되고. 그리고 주식을 발행하는 이런 에쿼티를 받는 그런 자금 조달은 뭐 내가 되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는 건 너무 좋지만 대신에 더 많은 혜택을 줘야지만 돈이 들어오겠죠. 근데 코인은 내가 한번 코인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금을 조달하고 자원을 조달했으면 이걸로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조달하는 건데 코인을 쫙 발행을 한번 하면 첫 번째는 상장을 안 시키면 욕을 바지로 없지. 언제 상장하냐 얼마에 상장 계속 욕을 바가지로 먹어. 안 그러면 이제 운전할 때 그 생각 나는 거야. 덤프트럭이 와서 날 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무서워. 그러면 이제 상장을 어딘가에 하면 그 다음에 가격이 왜 이러냐, 뭐 관리 안 하냐가 그냥 계속 날라오고, 다음에는 어느 거래도 상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격 관리하기 위해서 누구 만나서 MOU 해야 되는데, 좀 괜찮은 분들은 이제 뭐 돈 받고 MOU 해주는 경우도 많고, 돈 받고 MOU를 해주는 뭐 미팅 같은 것도 체결하고, 뭐 좋아요 눌러주려면 나 뭐 해줘라, 뭐 이런 것들 하고, 뭐 그런 게 있죠. 또는 내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꼭 돈을 주고 받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뭐를 소개시켜 준다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이제 정작 사업을 못해. 사업을 못 하죠. 그래서 상장할 때도 사실 상장비도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없어졌잖아, 상장피는. 우리나라에선 없죠. 근데 해외 거래소들은 있고, 뭐 그리고 우리나라 확실히 없어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상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거래소 임직원이 상장피를 안 받아도, 뭐 브로커리지 피를 안 받아도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래 하면 이래 상장이 잘 돼. 얼마야? 라고 하면 5천만 원이야? 라고 하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줬다가 상장이 틀어질까? 이거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뒷돈을 받고 상장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 해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요 케이스는 해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뒷돈을 받고 해줄게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지 지금은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뒷돈 받는 거는 저는 그 사건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해본 적은 없고, 근데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상장시켜 줄게라고 하면서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내가 누구 거기 거래소에 누구 알아? 라고 하면서, 또는 뭐 외국인도 있겠죠? 하면서 피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 거기는 이렇게 돈 주는 게 합법이냐? 라고 하면 그거 다 거래소가 알고 계약돼 있어서 계약서를 들이밀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계약서가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발행자는 거의 로펌에 확인해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건 이제 네. 그 일반 투자자 관점이 아니라 이제 발행자. 네. 근데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뒷돈을 주고 코인을 상장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그걸 이용해 먹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맞아요. 정상적으로 코인으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이런 어떤 압박을 받지만 사기꾼들이 그걸 이용을 해 먹는다는 게 그래서 문제죠. 코인을 발행해서 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비용이 어려운 거다. 비싸다. 비싸다.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돈도 줄줄 나가고, 그리고 내가 내 사업을 기획하고 이거를 디벨롭 시켜 나가는 시간보다 결국은 이 코인 가격 관리하고 여기저기 시달리다가 이제 시간을 더 많이 써서, 맞아요. 인건비는 계속 계속 항상 그랬던 거예요. 인건비는 나가는데 사업 진행이 안 돼. 이제 그러고 나면 좀 있으면 고소 한두 개 들어오고 나면 수사관이 물어보지. 그래서 이거 한 뭐 100억 정도 조달했으면 뭐 이만큼은 나왔어야 되는데 사업이 이렇게 진척이 됐어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안 왜 됐어요? 진척이 안 되는 너 사기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제가 사업하려고 MOU 맺고 뭐하고 했습니다라고 하면, 아니 그거는 코인 팔려고 한 거고 진짜 사업이 뭘 이게 했냐? 개발이 되고 뭐 이렇게 됐어야죠.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력 구성도 다 뭐 마케팅하고 관리하고 누구 만나고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고, 뭐 제대로 된 비즈니스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은 없네. 뭐 코더가 있으면 뭐 하나, 기획자가 없는데 뭐 이런 얘기 듣게 되고 이제 네. 처벌받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국 국장님 말씀하신 그러면 이렇게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인 범죄가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또 구조, 범죄의 재구성 이런 걸 해봤는데 되게 많아요. 우리 차 변호사님이 무려 15개 단계로 범죄를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팀이거든요. 예, 그 코인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려고 할 때, 처음에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모이는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역할 구분을 하는가에 대한 아주
집대성된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진짜 15개 종류의 직책이 있고 그 직책들이 저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15개로. 그러니까 이 15개의 방법이 사기를 위해서 구성된 게 아니고 요렇게 요런 것들이 코인 비즈니스를 할 때 요런 것들이 대체로 필요한데 이게 사기꾼들한테 넘어가면은 아주 중요한 단계에서 덜커덕 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걸려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데 좀 전에 이제 차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음. 그냥 뭐 이렇게 일단 상장을 했고 코인을 팔았고 프라이빗 세일을 해서 코인을 팔았는데 그 투자자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는 상장해가지고 그다음 또 상장하고 MOU 맺고 다니고 쇼하고 다니고 그러느라고 실질적인 사업은 못하게 되는 구조에서 이 팀은 지금 무슨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코인 사업하려고 해도 이런 팀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정상적인 코인 사업하려고 해도. 근데 여기 써 있는 워딩과 표현들은 이제 그거죠. 어떻게 보면 그 1번부터 15번이 정상 사업에도 필요한데 얘네들이 이제 범죄로 넘어오게 되면 범죄팀은 이제 여기다 어떻게 보면 점 하나씩만 찍으면 범죄팀이 된다. 이 15개 이 포지션. 아, 이제 그 얘기가 되니까 그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범죄에도 다 똑같이 똑같은 역할이 세팅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그거죠. 그 영웅이 있으면 그 안티 히어로가 있는데 둘은 이제 똑같은 능력을 갖는 왜 거죠. 그러잖아요. 방향만 다르고. 사기와 네. 사업은 예. 한 글자 차이. 한 한 글자 차이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사기꾼들도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 조심해야 된다. 구조적으로 보면 맨 위에 총책이 있고 또 뭐 기술 마케팅이 있고 마케팅이 세 종류예요, 심지어. 네. 하나는 기술이고 하나는 실무고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세 번째 마케팅은 재밌습니다. 출연입니다, 출연. 출연. 그러니까 유튜브에 출연해서 나오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쵸.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게 사기에서도 똑같이 작용을 하겠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죠. 유튜브에 출연해서 구독자를 많이 불러 모아서 이제 뭐 행사를 열고 뭐라면서 개인 정보를 모아요. 그래서 이거를 DB를 파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연결되네요. 개인정보 수집책. 네, 이렇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영업책이에요, 영업책. 이 사람들이 사실은, 투자자들을 이렇게 살살 꼬시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세 가지 종류네요, 이것도. 첫 번째 채팅, 두 번째 텔레마케팅, 세 번째 오프라인. 네. 오프라인이 저 4단계. 박람회 네, 카페 맞아요. 같은 데서 많이 뵐 수 있는.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자금 관리, 그 다음에 뭐 대포폰은 왜 필요한 대포폰 거야? 꼭 필요해요? 아, 이게 항상 필요한 건 아닌데 네. 쓰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끼리 연락할 때도 씁니다. 대포폰 조달책과 제공책, 그 다음에 대포 통장 조달책과 제공책.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장을 어떻게 대포, 이제 네. 모으느냐. 대포폰도 필요하지만 대포 통장도 필요하니까. 네. 근데 대포 통장 제공책은 뭐예요? 이거 보통 이제 장집이라고 부르는데 전문용어 나오네.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법인 세운 다음에 그 법인이 대포 통장을 계좌 개설을 한 다음에 파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협상이 나름인데 보통 300만 원에서 뭐 2천만 원 정도? 아, 법인 통장을? 네, 뭐 자기 통장 팔 때도 있고.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법인 통장 이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거든요. 대포 통장 제공하면. 근데 문제는 전자금융거래법은 보호법익이라고 해요. 이 규정으로 뭘 보호하려고 하느냐가 보호법익인데 그 보호법익이 그 금융거래의 안정성 같은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을 하기 때문에 한 통장으로 한 번만 처벌받아요. 한 통장만. 한 통장으로 한 번 처벌받아요. 가령 제가 통장을 뭐 두 분한테 각각 빌려줘서 제가 돈을 받았어요. 두 분이 예를 들면 뭐 그런 사기나 보이스피싱 이용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저는 처벌을 2번 받아야 되잖아요.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예를 들면 국장님과 한 범죄 때문에 제가 한 번 처벌 받았으면 그 다음에 기자님과 한 범죄에 대해서는 불송치가 나옵니다. 왜냐면 난 이 통장으로는 이미 처벌 받은 거기 때문에 한 한 차례 번 이 통장으로 한번 네. 사회 그게 범죄에 사용된 계좌는 통장은 다시 못 쓰게 되지 않나? 동시에 근데 일어났다 하더라도 여러 그게 군데 뿌리면 되고 이게 또 되게 특이한 게 이 범죄자들끼리 통장 공유하더라도 그 남의 돈은 건들지 않아.
이게 남의 돈을 안 건든다는 건 예를 들면 한 통장에 5명의 범죄자들이 이 통장을 같이 통장 공유하는 거야. 이건 불법 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통장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거를 통장 좀 빌려줘. 내 계좌 좀 네가 쓰고 있는 계좌 좀 빌려줘. 이런 거에 응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바로 걸립니다. 그렇고 아까 이제 이 15개 단계가 일반 사업을 할 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14하고 15는 아니지. 이거는 아, 맞아요. 자금 세탁 부분이니까 정상적인 영업을 할 때 자금 세탁은 필요 없으니까. 아,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 없죠. 이 자금 세탁도 아주 큰 범죄입니다. 네. 이렇게 15단계가 있고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요런 영업 부분. 네. 그게 뭐 채팅이 됐던 뭐 텔레마케팅이 됐건 오프라인이 됐건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뭐 이 코인 좋아요 요런 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통장 빌려줘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요런 분들한테 요런 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코인 범죄를 왜 못 잡느냐? 그럼 이렇게 많은데 내가 코인 범죄에 연루가 되거나 좀 피해가 됐다. 너무 열불이 나.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왜 코인 범죄가 이렇게 잡기가 어려운 겁니까? 우선은 뭐 수사 자원이 한계가 제일 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수사관 한 명이 60개 사건을 처리하니까. 그리고 영장주의 때문에 또 어렵고 근데 영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함부로 막 계좌를 뒤지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국세청이랑 그 감독원은 영장 없이도 계좌를 다 보거든요. 그래요? 국세청은 압류도 돼요. 영장 없이도 그냥 딱 오. 클릭해서 그 결제 올리고서 과장님 결제해 주십시오 하면 압류가 빡 됩니다. 몰랐어. 아니, 왜냐면 차 변호사님이 국세청에도 근무를 하셨었기 때문에 난 몰랐네. 네. 국세청은 그런 막강한 권한이 있네. 아, 그쵸. 권한이 막강하죠. 근데 그런 권한이 있는데도 안 잡, 못 국세청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 계좌도 있지만 얘는 이제 그 지갑이니까 잡아요. 또 지갑에 대한 정보는 뭐 금융결제원이나 뭐 한국예탁결제원 같은데 연동이 돼 있으면 빠르게 이제 되는데 이제 지갑은 뭐 새로운 코인 나올 때마다 그 다 연결하기도 어렵고 특정 지갑 주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갑 주소를 누가 갔는지도 사실은 시기마다 달라져요. 왜냐면 코인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그 범죄 자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레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해결하려면 전문적인 어떤 수사 기구나 네. 이런 게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저는 궁금한 게 한 수사관이 60개 사건을 하면은 네. 사람인데 이게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냥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될 건데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냥 대충 생각하기에 뭐 피해 액수가 큰 순서대로 하거나 피해자 수가 많은 수로 하거나 뭐 이럴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런 게 좀 있나요? 그죠. 그 피해자 숫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숫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금액 한 명이 커다란 금액을 입으면 뭐 예를 들면 뭐 은행이 한 뭐 1,000억 손해 봤다, 사기당했다라고 하면 그냥 재밌는 기사거리예요. 열심히 수사하면 되지만 어차피 진술하러 오는 사람들 다 급여 소득자고 하니까 뭐 그냥 그런 거야. 근데 그 10,000원씩 1,000명이 피해를 봤다고 경찰서에 오면 1,000명이 이제 민원 오면 이제 서장님 이슈거든.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훨씬 중요하죠.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정말 죄송한데 저희 이제 기자들도 이런 사건 사고가 나오면은 어떤 건 기사를 쓰고 어떤 건 안 쓰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금액도 사실 봐요. 피해 금액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런 거죠. 그 금액과 이제 피해자를 이제 가중도를 뒀을 때는 피해자 숫자가 조금 더 가중도가 있는 것 같다. 뭐 가령 똑같이 뭐 30억짜리 사건이더라도 30억 사건이면 그냥 지방청에서는 뭐야 이런 사건 이런 느낌이거든요. 300억도 뭐야 이거 뭐 일선서에서 하지 왜 우리한테 들고 왔어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럼 근데 어느 정도 돼야 돼?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1,000억 정도는 돼야 지방청이 좀 관심 갖지 않나 싶기는 한데 1,000억도 좀 작을 수 있고 근데 여튼 그런 아니 근데 300억 정도는 서에서는 좀 큰 사건이긴 해요. 300억 정도 피해는. 저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금액인데 예를 들어 좀 지금 했던 얘기인데 예를 들어 300억짜리 사건이에요. 근데 피해자는 그냥 은행 하나고 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사고가 난 거고 그래서 이제 은행 한 군데다라는 거. 그래서 은행이 소장을 접수하는 거랑 피해자가 300명, 3,000명, 3만 명일 때랑 다른 건 알겠어요. 근데
사실 집단 소송 뭐 이게 용어가 지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단체로 이렇게 소송을 네.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이건 한 사건이잖아요. 사건 번호가 하나 없죠. 그러니까 그럴 근데 그게 때랑 최악이에요. 그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별로 3만 건을 접수하는 게 나은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아. 왜 그러냐면 가령 그런 게 있어요. 그 아까 사건 번호를 60에서 70개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럼 저희 셋이 같이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강남 경찰서에 저희가 고소를 한다. 또는 여기는 영등포 경찰서겠죠.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를 한다라고 하면 그 저희가 모아가지고 하나 딱 던지면 어떤 A라는 수상한테 배정되죠. 사건 하나입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냥 각자 고소를 했어. 하나 같은 피해자고. 그러면 사건이 3개인 거예요. 60분의 1과 60분의 3이 그렇죠. 되는구나. 이분이 투입할 수 있는 리소스 자체가 차이가 나요. 그 경찰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만약에 그러면 코인 다중 피해가 발생하면 그거를 그 피해자들이 으쌰으쌰 한꺼번에 고소고발을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계속 이렇게 민원도 넣고 개별적으로 다 그 고소를 해가지고 그 경찰을 좀 힘들게 만들면 그게 더 유리한 거네. 뭐, 더 열심히 수사를 해주시겠네. 그죠. 힘들게 한다는 포인트보다는 이제 그거죠. 이분이 어차피 60에서 70개를 들고 있을 텐데 사건이 개별적으로 쪼개들으면 60에서 70개가 하나의 사건으로 비슷한 사건으로 쫙 차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수사 효율이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죠. 요건을 수사하면 60개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럼 정리해볼게요. 이건 좀 실무적인 거. 자, 제가 코인 피해자예요. 근데 나하고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 1000명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1000명이 모아가지고 1000명이 으쌰으쌰 십시일반을 해가지고 로펌 한 군데에다가 1000명이 동시에 그 단체로 고소를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예를 들면 1000명이더라도 한 5명, 10명씩 그룹을 지어가지고 고소장을 뭐 100장, 200장을 넣는 게 유리한지 실무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훨씬 유리하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이걸 좀 이렇게 뭉치도록 이렇게 뭐 덥수 창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다 오세요 이렇게 굉장히 편리해 보이는 것처럼. 셰일가스 같은 거예요. 뭐냐면 그거예요. 그 셰일가스가 가격이 내려가면 더 이상 체감성이 없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쫙 뽑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내가 수익률을 500을 줬을 땐 수임할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게 50이 내려가면 수임할 사람이 10명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00명 막 이렇게 늘어나. 근데 나는 똑같은 거 하나 딱 던져서 끝내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불리할 여지도 있죠. 왜냐면 로펌 입장에서 피해자들이 한 명씩만 전화해도 전화 받다가 시간이 나가는 거 다 인건비거든요. 피해자도 똑똑해야 되겠다. 네, 인건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대응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근데 그거를 고소를 하거나 어쨌든 뭐 소송을 하거나 했을 때 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거는 접근성이 좀 쉬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비용을 들이는 수밖에 없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1000명이 한 번에 하면은 비용도 훨씬 싸고 굉장히 저 로펌 같은 데서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 줄 텐데 이게 지금 5명, 10명 중 제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눠서 가려면은 각자 알아보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다 현재. 근데 최소한 그래도 4-5명 정도는 모여서 같이 하시는 게 좀 좋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4-5명씩의 여러 그룹이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다. 1000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가해자들 중에 몇 명이 뿌락질을 반드시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로펌 선임하라고 바람잡이해서 밀고. 지금 차 변호사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자, 그럼 이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어쨌든 사기를 안 당해야 되잖아요. 사기꾼들은 항상 있는 거니까.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심이 많은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요러한 거는 정말 요거는 조심해야 된다.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 얘기를 좀 압축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저는 뭐 디지털 자산 시장도 굉장히 드물기는 한데 일단 MOU 너무 많이 하고 다니는데 좀 의심을 볼 만하다. 오히려. 그렇죠. 내가 어디랑 뭐 사업해요, 뭐 어디랑 MOU 했어요, 뭐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많이 하는 데는 약간 의심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라는 내용이 계속 꾸준히 나오는 거는 괜찮아. 그리고 MOU를 했을 때 도대체 그 MOU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가 명확해야 되죠. 보통 이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뭐 이 정도 그냥 나오는 거는 어, 어떻게 보면 그냥 이벤트를 만들기 위한 이벤트 뭐 이런 거에 어. 불과하잖아요. MOU를 하면 그 뒤에 MOU를 함으로써 어떠한 시너지가 있으며 그것들을 실제로 MOU 하고 나서 뭔가를 하는지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음. 같습니다. 뭐 김영 국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이 언론 보도도 한동안 이제 논란이 된 것도 많았습니다만 유가 기사라고 하죠. 돈 내고 기사 내주는 경우에 뭐 그런 걸 마케팅으로 코인 프로젝트에서는 예산일로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또 그렇죠. 이 언론 그러니까 코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들 중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가볍게 다루는 매체들이 좀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성이면은 광고성이라는 걸 명확하게 표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준칙을 지키는 매체들인지도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차상진 변호사님 또 김효영 국장님하고 같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알파리 같은 거예요, 진짜. 이게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사기꾼들도 있고 이런 사건 사고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지 이런 거를 한번 깊이 짚어봤고요. 저희 블록미디어가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이런 거 되게 조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체크를 한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그게 걸러지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끝까지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어요라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최대한 보도를 하려고 하니까요. 계속 좀 응원도 해주시고 또 뭐 엉뚱하게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이 기사 뭐 괜히 뭐 기자들이 뭐 한 거 아니야? 근데 저희가 신문윤리 규정 또 뭐 기자윤리 규정 이런 것 때문에 다 그걸 밝히도록 돼 있어요. 이게 유가 기사이냐 아니냐 그리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데스크에서 처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언제든지 블록미디어는 그런 뭐 문제가 있는 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야 이런 거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 주시는 거 이런 거 환영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센터에서 맹활약하신 우리 센터 자격이 있으시네요. 예, 아, 차상진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5월입니다. 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 예. 이제 오늘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코인 범죄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 또 더 유익한 것으로 제공해 드리면서 센터를 잘 지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제임스 정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